오늘 나온 뉴스들 언박싱하는 기자 언박싱. 오늘은 헤럴드 경제 배도원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정치권 이야기부터 해봅시다.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미래통합당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공개한 남북 이면 합의서의 진위 여부가 규명될 때까지 임명을 유보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일단 국회 정보위원회는 청문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오늘 오후에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의결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가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고 그 회의에 불참을 했고요. 문 대통령에게 임명 유보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 일부에서도 김홍걸 의원과 말씀을 나누셨지만 논란이 가장 되고 있는 게 이제 지난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이 박 후보자의 대북 송금 관련 이면 합의 의혹인데요. 다시 좀 간단히 살펴보면은 그 조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공개한 그 4.8 남북 경제협력 합의서, 이거를 보면은 우리가 30억 달러를 북한에 별도로 제공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고 우리 측 특사였던 박 전 후보자의 서명이 있다, 이런 겁니다. 박 후보자는 바로 이제 기억도 없고 서명도 하지 않았다라고 바로 답변을 했고, 어떤 경로로 문건을 입수했는지는 모르지만 4.8 합의서는 지금까지 공개가 다 됐고 다른 문건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이 없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 이면 합의서 진위 여부가 규명될 때까지 임명을 유보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예. 이게 만일 거짓 문서라면은 미래통합당에도 굉장한 후폭풍으로 역풍을 많이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죠. 예. 사실 거짓으로 밝혀진다면요. 예. 그런데 계속 이렇게 가자는 이야기입니까? 일단은 지금은 발을 빼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예. 근데 비공개 청문회에서는 또 관련 논의는 됐다라는 이야기를 박지원 후보자가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예, 이게 통합당 하태경 의원이 이제 비공개 청문회 마치고 주장을 한 건데요. 이게 이제 문건은 부인을 했는데 사실 그런 논의는 됐다라고 이렇게 전달을 했었어요, 기자들한테. 그래서 이 기사가 나왔었는데 박 후보자가 바로 또 해명을 했습니다. 이게 북한이 상하이나 베이징 접촉해서 20억 달러 현금 지원을 요구했지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현금 지급을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라고 해명을 했고, 이게 만약에 이제 정상회담 후에 2000년 6.15 정상회담 후에 남북이 교류 협력을 하게 되면 아시아개발은행이랄지 우리 남한 기업이랄지 외국 기업이랄지 이렇게 해서 30억 달러 투자는 금방 들어온다. 그런 것을 해야지 우리는 현금 지급은 할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게 좀 와전된 것 같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예. 자, 어쨌든 조영 원내대표는 전직 고위 공무원에게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렇게 밝혔죠. 예. 이거 어떻게 또 파장이 미칠지 말이죠. 그러면서 통합당 측에서는 원본을 제시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게, 만약에 이 서류가 진짜면 한 분은 평양에 있고 한 분은 우리나라의 극비 문서로 보관되어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그걸 입수해서 원본을 갖다 주겠느냐라고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박지원 후보자 입장에서는 오늘 입장문을 냈어요. 이미 특사단에 문의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확인을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기로 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 관련 질문, 차관을 임명한 것이 아들 살리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주장이었어요. 그렇죠. 동부지검장에서 3개월 만에 영전을 했는데 예. 그게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나오니까 소설 쓰네라고 했고, 예. 여기에 대해서 여야 의원들이 또 공방을 벌였습니다. 사실 어제 굉장히 웃픈 장면인데요. 간만에 또 정치권에서 좀 고성이 오가는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다시 설명드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법무부 차관이죠. 고기영 법무부 차관한테 이 자리 옮긴 게 아들 수사랑 좀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공석이 됐고 이런 질문을 하니까 이제 차관이 사실 답변할 게 없죠. 거기다 대고 아닌데요 하고 글쎄 이러고 있는데, 이제 추 장관이 혼잣말처럼 들리긴 했어요. 소설을 쓰시네 라고 이제 불쾌감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이제 그러자 윤한홍 의원이 국회의원이 소설가냐라고 즉각 항의를 했고, 추미애 장관은 질문도 질문 같은 질문을 해라 라고 물러서지 않으면서 이제 여야 법사위 의원 간 충돌로 번졌고요. 김남국 의원이 윤한홍 의원을 향해서 그렇게 질문하는 게 어딨냐, 장관에 대한 모욕이고 차관에 대한 모욕도 된다라고 따졌고, 그러자 이제 윤 의원 같은 경우는 김남국 의원은 뭐 하는 분이냐, 법무부 직원이냐, 장관 비서실장이냐라고 쏘아붙였고 결국 고성으로 채워지면서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재밌었던 장면이라고 해야 될까요? 장제원 의원도 이제 법사위원이다 보니까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제 그러니까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장제원 장관 돼봐라, 잘해줄게 내가, 라면서 아들 문제 갖고 가만히 있겠냐
라고 이제 아들 문제를 언급한 거예요. 그 아시다시피 장재원 의원의 아들인 예. 장영준 씨가 사실 뭐 음주운전 예. 논란으로 지금 집행유예 선고받은 걸 비꼰 거죠. 그러니까 뭐 바로 또 항의를 하면서 조용히 하라고 파행이 됐는데 이게 뭐 뉴스로도 방송 장면이 많이 나오고 유튜브에서도 검색하실 수 있는데 이게 우리 정치권이 좀 품격을 찾으면 좋겠는데 또 싸움 구경이 재미있어요. 한번 보시면은 실제 어떤 상황이었는지 국민들이 직접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국회에 이어서 이번 국회도 글쎄요. 뭐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 그렇게 보입니다. 네.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늘 오후에 경기도 종합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간부급 도청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실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소유 주택을 연말까지 모두 처분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 진급시키는데 감점 주겠다. 이 얘기잖아요, 결국은. 예, 맞습니다. 오늘 오후 온라인 회견을 통해서 이런 경기도 종합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쉽게 말해서 다주택자는 승진해서 불이익 주겠다. 예. 그러니까 니네 집 팔아라 뭐 이런 건데 이런 지자체 차원에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다주택 처분 권고 조치가 경기도가 처음입니다. 또 이제 정부 안에서는 2급 이상 공직자한테 권고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뭐 4급 이상으로 굉장히 강력해진 거죠. 예. 주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제한, 뭐 비거주용 주택의 징벌적 과세와 장기 공공주택 확충, 그다음에 기본소득형 토지세 도입 뭐 등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이제 기존의 뭐 이재명표 3대 부동산 정책이다라는 거를 최근 상황에 맞춰서 좀 구체화한 거로 볼 수가 있고요. 뭐 가장 주목받았던 게 아무래도 방금 말했던 다주택 보유를 제한하기 위한 인사상 불이익이라는 카드입니다. 특히 이제 주택 정책에 직접 관여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처장급 간부까지 적용 대상에 다 포함을 해서 그 좀 우리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다시 회복하자라는 취지에 그걸 하고 있고요. 이미 최근 인사에서도 일부 다주택 고위 공무원이 승진해서 배제가 됐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거 1주택 외에 매각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게 이게 위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올 것 같아요. 예,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기자들의 질의응답에서 실제 나왔습니다. 뭐 재산권 침해, 헌법 위반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재명 지사는 이제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 재량이고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게 아니어서 위헌이 아니다라고 답을 했고 그러면서 자유와 권리는 일정하게 우리 모두를 위해서 제한할 수 있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줘가면서까지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뭐 그러면서 뭐 돈과 권력 중에 하나만 가져야 한다라고 덧붙이기도 했고요. 알겠습니다. 그 부동산 백지 신탁제 도입해달라 이런 요구도 이재명 지사가 정부에 한 것 같은데. 예, 뭐 부동산 백지 신탁제가 이제 주식 백지 신탁제랑 뭐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공직자가 자기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 뭐 이렇게 자기 주식 갖고 있으면 아무래도 좀 이해 충돌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 매각하는 제도인데 부동산도 그렇게 하자. 실거주 주택 말고 했는데 이제 아직 뭐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전향적으로 검토되는 상황은 아닌데 결국에는 이게 아직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 해보겠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대책을 발표했다고 하고요. 뭐 다주택 보유 제한 이외에도 뭐 비주거용 주택 보유 억제를 통한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 기본소득형 토지세 도입 등도 이제 거듭 건의를 하면서 조금 이렇게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앞서서 이렇게 이슈를 좀 선점하는 모습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군의 영창제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영창제도가 사라진다고요? 예, 그 구한 말이죠. 고종시대 때 이제 시작된 제도라고 하는데 다음 달 5일부터 폐지가 됩니다. 영창을 이제 뭐 여자분들 군대 안 가셨던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면 군대에서 이제 사건 사고를 치면은 병사가 징계를 받는 것 중에 하나인데 가장 센 징계입니다. 15일 이내 단기간 구금을 시키고 또 그 구금된 기간만큼 복무 기간을 늘리는 징계 처분인데, 그러니까 교도소까지는 교도소는 다르고 뭐 경찰서의 유치장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법적인 구속 절차가 없이 징계권자인 지휘관의 그냥 명령으로 너 잘못했어 이렇게 실시가 되다 보니까 이 헌법에 따른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계속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폐지 수순을 밟게 됩니다. 그럼 군 교도소와 영창은 다른 겁니까? 예, 교도소하고 영창은 또 다른 겁니다. 군 교도소는 아예 이제 군 재판에서 군 재판을 받아서 가는 것이고 이건 그거 없이 유치장의 지휘권자 명령으로 맞습니다. 그럼 문제가 있네요.
뭐 그렇게 해서 이제 124년 만에 폐지가 되는데 이제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군기 문란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센 게 없어지면은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군기 교육이 이제 영창을 대신 하게 되는데 뭐 이것도 15일 이내로 교육을 별도의 장소에서 시설에서 진행을 하고 이 군기 교육 기간도 영창과 마찬가지로 복무 기간에 포함하지 않아서 사실 이게 복무 기간이 늘어나는 게 군인들한테는 가장 그렇죠. 큰 벌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영창은 없고 군기교육대를 확대하겠다 뭐 이런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관계자는 인권을 보장을 하면서 또 군 기강을 확고히 유지할 수 있도록 국방개혁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하나만 더 해봅시다. 예. HDC 현대산업개발의 인수무산 가능성이 제기된 아시아나항공 국유화 가능성이 언급됐다고 해요. 예, 오늘 아침에 기사가 났습니다. 그 아시아나항공이 부실의 늪에 빠지면서 작년에 이제 HDC 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에게 매각되는 그 M&A 인수합병 계약이 성사가 돼서 진행 중이었죠. 근데 이제 올해 초부터 코로나 시국으로 항공업계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업의 가치가 그 인수 계약을 맺을 때보다 현저히 낮아진 거잖아요. 뭐 항공업이 지금 사실상 거의 뭐 위기 중에 위기에 빠져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현대산업개발이 재실사를 하자. 다시 한번 기업 가치를 한번 좀 들여다보자. 뭐 이것저것 문제가 좀 많았다.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산업은행이나 이제 아시아나항공의 채권단은 이거 인수하려는 의지가 있는 거 맞냐? 그러면서 이 인수가 무산될 거라는 관측이 업계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 이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에게 기자들이 만나서 이거 인수 협상이 깨지면은 국유화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느냐라고 묻자 모든 가능성을 다 감안해서 기관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뭐 그러면서 미리 섣불리 이쪽으로 간다 저쪽으로 간다 예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부연을 하긴 했는데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시아나항공이 국유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오늘 그래서 주가가 올랐군요. 거의 20% 정도 올랐어요. 전일 대비. 어쨌든 뭐 코로나19가 종식이 된다면은 항공계가 다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죠. 뭐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죠.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탈북자 김모 씨가 올북한 사건은 총체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탈북자 관리 시스템도 부실했고 군 기강 회의에 대한 비판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 나온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00번 지적받아도 할 말이 없다면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차관 지낸 분이죠. 미래통합당 안보특별위원회 국방소위원장 맡고 있는 백승주 전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백승주입니다. 예. 자, 우선 탈북자 김모 씨의 월북 사건, 군의 경계태세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국방부 장관도 진행자께서 말씀했듯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뭐 100번 지적을 할 말이 없다. 그 잘못을 인정을 한 사안이고요. 예. 이 문제는 군의 경계태세보다는 그 경계 마인드가 국가 전체적으로 좀 붕괴되거나 마비되어 있는 게 아니냐. 예. 예방할 수 있었거든요. 예. 그 관련 주변인들이 곧 월북할 것 같다. 이것도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예. 경찰 신속에 조치를 않았고 이 경찰에 신속한 이런 정보 전파를 해서 국정원도 같이 움직여서 예.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경계 실패라는 것보다는 우리 사회 분위기 이적으로 지금 탈북자 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한 경계 마인드가 완전히 사라져 있는 가운데 생긴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기강의 회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더 큰 문제는 월북 사실도 북한 방송에서 보도한 후에 알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기술적으로 뭐 군을 제가 뭐 두둔하려는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마음을 먹고 3년 전에 이 사람이 이제 그 길을 통해서 한강을 통해서 넘어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준비를 오랫동안 한 것 같아요. 예. 준비를 오랫동안 했는데 그 탈출하는 순간에 우리 군이 발견하지 못한 이 경계의 실패 이 부분은 충분히 지탄받아야 됩니다만 그 이후에 북한이 이제 조선중앙통신사를 통해서 탈북 사실 밝히고 난 뒤에 탈북 사실을 알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은 걱정을 주고 있죠. 예. 그리고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이제 헤엄을 쳐서 북한으로 넘어갔다.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합니다. 이게 우리가 한강하구를 가보셨어요, 진행자께서? 아니면 좀 못 가봤습니다. 한강하구를 가보면은 강폭이 뭐 그렇게 한 2.4km 정도 가까운 데는 2km 안팎의 강폭인데 이게 강폭이 샘물과 밀물이 교차할 지점에는 내려올 때는 이렇게 또 썰물 중에서 빠지면은 조금 떠 있으면 이렇게 우리 쪽으로 올 수 있고 또 밀물이 들어올 때는 또 그 물살을 이용하면 힘을 들이지 않고도 갈 수 있는 그런 조류를 이용하면은 탈북이 쉽고 또 월북하기 쉬운 이런 그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탈북자가 그 지역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그 해수의 방향과 조류를 너무나 잘 연구했던 것 같아요. 탈북을 준비할 때도 또 월북을 준비할 때도. 그래서 개인적으로 남쪽에서 돈을 벌어서 돌아가야 되겠다는 기획 탈북에까지도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달러를 많이 바꿔갔다 그러죠? 한 3, 4천만 원씩 바꿔서 갔다 그래요. 뭐 달러도 달러입니다만은 자신이 우리 쪽에서 범죄를 저질렀지 않습니까? 그걸로 지금 그렇죠. 재판받을 위기에 있으니까 아마 모면하고자 다시 월북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죠. 과거 같으면 북한이 다시 넘어온 사람을 뭐 선전 도구로 활용하기도 했는데 요즘은 안 그런단 말도 들리는데 어떻게 보세요? 어떨 것 같습니까? 충분히 언론, 북한의 우리 같은 언론은 아니지만 관제 언론 속에 나와서 남쪽에 가니까 사람 살 곳이 못 되더라. 이런 쪽에서 국내 정치에 활용을 하겠죠. 그러나 그게 뭐 얼마나 북한 주민을 먹혀들지는 않겠지만 그런 문제 또 코로나와 관련해서도 이미 국내 정치 활용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보이죠.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이 개성에 들어가서 개성공단을 폐쇄한다. 이것을 뭐 그 개성시의 어떤 보건당국이 하는 게 아니라 김정은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활용하기 때문에 충분히 국내 정치, 대남 정치에 이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지어는 그 북한의 개성 지역의 코로나 피해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책임을 추궁하면서 배상을 요구할 가능성까지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정경도 국방장관도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는 뭐 책임을 지고 뭐 직을 걸거나 사퇴를 하거나 징계를 받거나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뭐 월북하는 과정에서 출발 지점에서 가는 과정까지 그 감시를 잘 못한 부분에 대한 전술적 책임은 물어야 되겠다.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는 정경도 국방장관이 오늘 국방위원회에 출석해서 책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의무적으로 우리가 탈북자에 대해서는 적정한 교육기간을 거쳐서 5년 동안 거주지에 신변 보호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런 역할을 하도록 경찰의 보안과라는 게 있고 보안과에 몇천 명의 직원이 배치되어 있거든요. 이 경찰과 국정원이 제대로 이제 정신을 차려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기강을 바로잡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어떤 지금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보다 사회적 책임을 좀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 군 경계를 지적받은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 뭐 노크 기순도 있었고요. 목선 기순도 있었고 최근에 또 중국에서 그 밀국자들이 보트를 이용해서 서해에 넘어오는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 번 이렇게 뚫렸는데 이건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문제는 문제지 않습니까? 목선 기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뭐 당시 국회의원 시절에 장관 책임을 물어 사퇴하라 이런 요구까지 일을 했습니다만 그 북한 지역에서 우리 쪽으로 들어오는 침투라는 표현하고 기술이라는 표현이 이제 다 조사를 해봐야 이제 밝혀지지만 그 부분을 못 막은 일을 하고 이번에 탈북자가 우리를 월북한 문제하고 또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군이 이 경계 근무에 대해서 좀 더 철저히 좀 책임감을 갖고 서야 된다 이런 생각을 사회는 요구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으로 봅니다. 저는 이보다도 이번 탈북자 사안에 대해서는 군에 대한 책임보다는 경찰, 보안, 또 국정원에 관련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심각한 구멍이 뚫렸다. 이 사실은 경찰의 신고가 월북할 것 같다, 북한으로 갈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도 너무 안이하게 대응해요. 경찰이 그 보고를 받은 국정원과 또 기무사령부, 지금 안보지원사라 그러죠. 이 전부 업무 전파가 돼갖고 거기에 따른 그 지역에 강화도 지역에 경계태세가 주어지고 그 경계태세 분위기 속에서 군이 철통 경기를 해야 되는데 경찰과 국정원 안보지원사가
이 정보를 공유해서 예방할 수 있고 막을 수 있던 일을 막지 못했다. 이것이 군의 책임을 묻는 것보다는 경찰, 국정, 안보 지원사 모두에게 그 직무를 위임받은 임무를 잘 했는지를 철저히 따지고 재발 방지에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군보다는 국정원이나 경찰 잘못이 조금 더 크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큽니다. 처음 신고를 받은 경찰이 북으로 가겠다는 사람이 있다는데 이렇게 안해하게 처리한 경우 어디 있겠어요. 예. 경찰과 국정원, 안보 지원사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경찰과 국정원 책임이 좀 더 크고. 그런데 군 출신이시니까 경계할 때 어떻습니까? 이게 사람 육안으로 하기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현장에 가보면 한강 하구에 이제 부유물이 이제 서울 한강 저 북쪽 쭉 내려오지 않습니까? 특히 홍수 지역에는 예. 통나무도 내려오고 여러 가지 온갖 그 물상들이 물체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물 속에서 그 파도를 조류를 이용해서 이렇게 움직일 때 그걸 찾는 것이 사실은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힘든 부분. 그래서 제가 군 출신 아닙니다. 저는 중위로 의무복무에 민간인 예, 이 부분에 늘 경계 실패를 많이 따졌던 사람이지만 예. 한강하구를 제가 직접 몇 차례 보트 타고 다녀 보기도 하고 예. 한강하구 유관을 받을 때는 그 작은 한 사람이 조류를 타고 움직일 때 찾는 거는 고도의 긴장감을 갖고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예방이 중요한데 이번에 정말 경찰의 천재일우로 이 친구가 곧 넘어가겠다고 하고 준비하고 있는 과정, 달러를 받고 있는 과정 이런 부분이 있는데 경찰과 국정원은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왜 국정원이 존재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자, 위원장님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미래통합당 안보특별위원회 백승주 국방소위원장이었습니다.